마음을 엽니다. 지평을 엽니다. 불통의 시대를 넘어 새로운 아침을 엽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2588 대리운전 국주다. 오빠야, 네 많이 묻었다 이가. 고마, 대리운전 불러가. 집에 가래. 한번 불러볼까? 2588 좌우로 정렬 2588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우리 참 불안했었습니다. 바로 메르스 때문인데요. 한때 7,000명에 가까웠던 메르스 격리자들 중에서 마지막 환자가 오늘 자정에서 격리 해제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 초에 사실상 메르스 종식을 선언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큰 걱정 없이 일상으로 돌아가도 될런지, 그리고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막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이재갑 교수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완전히 끝난 겁니까, 메르스? 사실상 종식됐다고 볼 수는 있겠는데요. 어떻든 간에 공식적인 종식은 아마 WHO 기준 따라서 조금 더 있다가 될 것 같기는 한데요. WHO 기준은 언제, 뭐예요? 이제 마지막 환자가 이제 그 유전자 검사에서 음성이 되고 나서 이제 잠복기의 2배인 28일 후에 이제 종식 선언을 하라고 이제 권고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 환자가 지난주까지는 계속 이제 양성 음성이 번갈아서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요. 예. 아마 그 환자가 아마 이번 주 내에 음성이 되면 그 환자를 기준으로 해서 아마 종식 선언하는 게 WHO 기준이고요. 예.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좀 보수적으로 이제 봤었던 부분이고, 근데 실제로 이제 그 환자, 격리자 중에서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현재 이제 사실상의 종식은 이제 이번 주에 선언을 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고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에 하나 마지막 환자가 양성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조만간에 이제 음성이 나올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어차피 계속 양성은 나오지는 않으니까요, 되게 바이러스 질환들이. 그래서 아마 그 환자 기준으로 해서 카운트다운은 될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예. 자, 근데 그러면 신규 환자 발생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일단은 이번에 시작된 유행에 의해서 발생하는 신규 환자는 없을 가능성이 다시 높고요. 그리고 지금 환자들이 대부분 이제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 환자로 인해서 뭐 의료진이 감염될 가능성도 이제 거의 가능성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유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자는 거의 끝났다고 볼 수는 있는데, 예. 어차피 중동 지역에서 계속 이제 환자가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그런 유입사 사례에 대한 대비책들은 조금 더 강화해서 준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이번에 메르스 사태가 남긴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죠? 네, 예. 남긴 것들. 그런데 그 남긴 것들이라는 게 참 우리가 잘했다라는 것보다는 야, 이렇게 하면은 앞으로 진짜 안 되겠다라는 게 더 많은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예. 그렇죠. 예. 하나씩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초기에 환자를 빨리 진단하는 게 사실은 이제 피해 확산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정보 공유가 이제 일선 의사들한테까지 잘 되지 않았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방역 단계라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환자가 발생을 했을 때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전략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이 좀 많이 미흡했었던 것들은 뭐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보 공유 같은 경우에는 네, 예.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아무리 공유를 하고 싶어도 정부가 그거 공유에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일반에게 공개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은 그건 이제 둘째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예. 일단은 의료진들, 그러니까 그 환자들을 직접 봐야 되는 의료진한테는 철저하게 정보를 공개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예. 그 부분도 좀 많이 늦어졌었거든요. 예. 이번 발생에서는. 예.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이제 어떤 그런 그 발병 상황에 따라서 어느 정도까지 정보 공개를 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매뉴얼들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어떤 그 매뉴얼 중에 가장 우선은 환자들 보는 의사한테는 실시간으로 계속 정보 전달할 수 있는 여러 채널들을 정부에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방역 단계 말씀하셨는데요. 네. 단계를 얘기하기 전에 네. 일단은 역학조사관 같은 분들이 굉장히 적더라고요. 이분들이 아주 살인적인 업무 환경에서 이번 메르스를 막아내신 아주
참 훌륭하신 분들인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우리가 특정 이렇게 집단한테 이런 희생을 강요해서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사실은 이분들은 사실 군복무 대신 가서 글쎄요. 그런 일들을 하게 됐었거든요. 예. 군중복원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전문성은 1년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다들 의사 출신들이고 1년 정도 이제 여러 교육도 받고 여러 가지를 하게 되면 이제 전문가가 되기는 하는데요. 예. 이렇게 길러진 전문가들이 군복무 끝나면 그냥 다 이제 자기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얘기죠. 그런 귀중한 자원들이 그 이후에 더 전문적인 코스를 밟아서 더욱더 우리나라의 어떤 방역 시스템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현재까지 거의 그러지 못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이라는 것이 예? 보건복지부 아닙니까 지금 그죠? 그렇죠. 복지 전문가들은 많은데 보건 전문가가 적었던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 내에서. 예,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건이라는 거 더군다나 우리가 맨날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세계화 떠드는데 실제적으로 이 세계화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 위험 요소들 그런 것들이 이제 전염병 아니겠어요, 사실은? 네, 맞습니다. 예. 그런 것들은 아예 그냥 눈을 꼭꼭 감고 있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좀 현장감이 좀 많이 부족했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예. 그리고 사실 메르스 같은 경우는 2, 3년 전부터 계속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예. 저희가 이제 어떤 예산이라든지 인력이 이제 있었다면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제 많은 의료진들하고 또 방역 담당자들을 파견을 해서 거기서 실제로 어떻게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또 의료기관 내에서 대부분 발생했었으니까 의료기관 내에서 어떻게 그것들을 예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보고했었으면 초기 대처에 있어서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였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근데 이제 메르스도 메르스지만 그죠? 네. 예. 메르스 말고 다른 전염병도 많은 거 아니에요? 예, 많습니다. 뭐 사실 에볼라가 뭐 종식 단계에 이르긴 했지만 에볼라는 언제든지 아프리카에 발생할 수도 있고 예. 또 신종 인플루엔자는 또 매년 뭐 10년에서 40년 간격으로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예. 또 조류 인플루엔자는 중국에서 여러 형태가 두세 가지가 계속 인체 감염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예. 어떻든 간에 국내에 들어올 수 있는 감염병들은 아주 상당히 많고 언제든 저희가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어야 되긴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뭐 메르스를 막았다. 이거는 사실 성공적으로 막은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가 볼 때는. 네. 이 정부 당국의 방역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허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네. 성공적으로 막은 것이 아니라 그나마 이 나중에 정보 공개를 하고 우리나라 여러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서 이 정도의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 예, 예. 앞으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아까 정보 공개 방역 단계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네. 우리나라 병원들의 구조도 좀 바뀌어야 되는 거 네, 아닌가? 그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죠? 사실 정부 병원 스스로 투자하기에는 감염 관리에 투자되는 돈, 특히 이제 구조적인 변화들을 일으키기에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특히 이제 뭐 응급실 구조를 바꾼다든지 병실 구조를 바꾸는 거는 또 이제 의료보험 수가 문제하고도 걸려가지고 같이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전폭적으로 이제 어떤 문제들인지 병원들 상황을 파악하고 나서 전폭적인 재정 지원 그리고 시설 지원들도 병행되지 않으면 어떤 병원 구조 자체가 바뀌거나 감염 관리에 대한 어떤 노력들이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전반적인 보건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는 얘긴데요. 예, 그죠? 맞습니다. 예. 근데 병실 구조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궁금한 게요. 예, 예. 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뭡니까? 그 1인실들이 많거든요. 예, 1인실도 많고, 예. 또 근데- 환자를 보는 간호사들도 환자 한 명, 환자 2명의 간호사 1명, 뭐 환자면 1명 이렇게 달려 있긴 하죠. 예. 예. 아니 근데 그거 우리나라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사실은 이제 그 미국에서 병원 갔다 오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병원비가 상당히 비싸기도 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보험료도 많이 비싸고요. 그러니까 예. 어쨌든 그렇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의료비 자체가 인상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우리나라 차에서 이제 공공보험 형태의 이제 의료보험이 되고 있으니까 공공보험이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용자 시스템하고 그다음에 병원 공급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조율을 하다 보니까 의료비 상승 자체를 많이 이제 막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병원비를 올릴 수는 없으니까 병원에서는 최소화할 수 있는 인원으로 환자를 볼 수밖에 없고 최소화할 수 있는 인원으로 환자 볼 수 있는 병원실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응급실 문제도 사실 심각하잖아요. 예,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응급실 문제 자체도 심각하지만 우리가 병원을 갈 때 일반 병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동네 병원이라고 얘기하는 예. 그런 쪽에 가는 것보다 대학병원 쪽으로 가는 거를 너무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거든요. 선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기도 너무 쉬운 거죠. 예. 그러니까 응급실 자체의 접근성이 방문은 좋다. 어떤 의료 전달 시스템에 따르지도 않기 때문에 예. 예.
원래는 그 3차 의료 진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 뭔가 갖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외래로 갈 때는 의뢰사로 가져가야 되지만 예.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3차 의료기관 바로 그냥 갈 수 있거든요. 바로 갈 수가 있다. 예. 그렇군요. 그분 외국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외국은 이제 주치 제도를 이제 활성화해서 주치 예. 통해서 그런 과정들을 이제 한번 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꼭 가야 되는 때만 이제 갈 수 있게 되고 응급실 자체도 일반적인 기본적인 응급실 자체도 있고 이제 중환자를 볼 수 있는 응급실인데 그런 부분 이제 119라든지 이런 어떤 그런 걸 조정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서 환자 상태를 파악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조정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자, 어쨌든 전반적으로 말해요. 정부도 그렇고 이 병원도 그렇고 바뀌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일부에선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면 되지 않느냐. 근데 이거는 말이에요. 네. 너무나 관료적인 발상이죠. 아니 부를 청으로 승격하면 일을 더 많이 하고 뭐 잘 됩니까? 아 그럼 청이 아니라 이왕이면 부로 하지. 예,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뭐 시스템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개혁이 있어야 우리나라 같은 선실에서는 이제 뭐 전문가도 많이 뽑을 수 있고 뭐 이런다는 측면 때문에 그런 것 같기는 한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청으로 승격하는 것을 반대하는 건 아니고 청으로 승격해야 일단 그런 이제 토대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만들어졌는데도 만약에 어떤 여러 가지 간섭을 받는다든지 여러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방법들을 못 찾아낸다면 더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왜 아까 그런 말씀 드렸냐면 예를 들면 청으로 승격된 기관들이 있어요. 네. 그죠? 네. 근데 그 청으로 승격되고 나가지고 그럼 일을 더 많이 해가지고 예? 뭐 문제가 없어졌냐면 그게 아니었거든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시스템을 먼저 바꾼 다음에 그 관리 차원에서 청으로 승격시킨다라면은 아마 뭐 다 받아들이겠지만 일단 청으로 승격하고 보자. 이거는 사실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냐. 그렇죠. 이것은. 오히려 이제 소프트웨어를 하고 인력 부분들을 강화하는 게 더 우선이긴 하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 여러 가지 제도 개편에 있어서 이제 시스템이 안 바뀌었는데 그런 게 또 바뀌지는 또 않으니까 어차피 바뀌더라도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예. 그 부분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 저희.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뭐 하나 문제 터지면은 뭐 하나 만들면 끝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예?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 예, 그건 맞습니다. 예. 자, 어쨌든 지금 메르스 이제 이게 종식 선언이 되면은 그 이후에 뭐 뒤처리할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여쭤보는 건 메르스 환자들이 그러니까 완치가 되고 퇴원을 했다 하더라도 폐 같은데 섬유화 현상이 진행이 돼서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 빠지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에크모까지 시행했었던 환자들 또한 인공호흡기 치료를 했었던 환자의 일부분들은 이제 폐 섬유화나 이런 것 때문에요. 폐 기능 자체가 많이 떨어진 상태로 상당 기간을 보내야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게 회복이 됩니까? 그러니까 일부는 회복이 되고 또 일부는 너무 극심하게 피해를 받은 경우에는 또 회복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많지는 않거든요. 예. 이제 다른 병에 의한 경우에 대한 연구들은 많은데 어쨌든 메르스에 의한 경우에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초의학자들까지 연구가 많이 필요하고 이 부분의 개선에서 도움이 줄 만한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서 연구도 필요하고 더 문제는 정부에서 그분들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이제 후유 장애를 안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의료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반드시 고려해줘야 됩니다. 예, 진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진짜 국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라는 거는 그런 사후의 행정도 신경을 써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사실은. 예. 예, 그냥 생색내고 어떻게 우린 이렇게 했다라는 거를 보여주기식 하는 거 이런 거 이제 그만해야겠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이재갑 교수였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스포츠죠. 이게 바둑 그죠? 예. 예, 바둑도 스포츠인데 조훈현, 조치훈, 야, 그러면 이런 분들 진짜 바둑의 전설 아닙니까? 전설. 예, 그렇죠. 예? 근데 전설끼리 대국을 벌였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어제 이 전설의 대결이 벌어졌는데요. 예. 이 한국 기원이 예. 이 한국 현대바둑 70주년을 기념해서 특별 대국을 마련한 거였었거든요. 예. 이 조은현 구단, 조치훈 구단 이 특별 대국을 벌였습니다. 사실 이 조은현, 조치훈 두 명의 이 대국은 이 그동안에 이 바둑 팬들이 가장 보고 싶어하는 그 대국으로 손꼽혀 왔었거든요. 어제 이제 중반까지 팽팽한 접전으로 이어졌는데 예. 이 154수 만에 이 조치훈 구단이 이 40초 초읽기를 놓쳐서 이 조은현 구단이 시간승을 거두게 됐습니다. 이 가장 그렇군요. 최근의 맞대결에서는 이 조치훈 구단이 이 불계승을 거두기도 했는데 예. 이 통산 전적에서는 이 비공식 대국까지 포함해서 조은현 구단이 9승 5패로 앞서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 이런 그 기성과 같은 분들한테는 승패라는 게 의미가 없죠, 사실. 예, 그래서 어제 끝나고 난 뒤에 조은현 구단이 얘기하기를 승부에서는 내가 이겼지만 바둑에서는 조치훈 구단이 이겼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야, 진짜 이 정도 올라간 분들은 진짜 말씀도 잘하셔요, 보면. 예? 참. 그리고 바둑 뭐 제가 아까 스포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둑협회가 대한체육회 정식 가맹단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2005년에 이 바둑을 스포츠로 발전시키려고 하는 이 대한바둑협회가 창립이 됐고요. 예. 2006년에 대한체육회 준가맹단체로 가입이 됐는데 2009년에 전가맹단체로 승인을 받은 단체입니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때 이 바둑의 정식 종목으로 경기가 열렸었거든요. 예. 우리나라가 여기서 이 바둑에 걸린 금메달 3개를 모두 다 독차지하기로 했었고요. 이때 이 바둑 대표 선수들이 태릉 선수촌에 가서 훈련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올해 처음으로 이 전국소년체전에 이 바둑의 정식 종목으로 편입이 됐는데 예. 내년에는 전국체전에서 이 바둑 경기가 열리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여자 골프에서는 전인지 선수가 한 시즌 한미일 그 3개국 메이저 대회를 모두 석권하는 대기록을 세웠죠. 예, 그렇습니다. 전인지 선수가 어제 이 하이트진로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했거든요. 예. 이 우승으로 미국 LPGA US 여자 오픈 그리고 JLPGA 샬롱 파스컵이라는 메이저 대회가 있는데 여기서 모두 다 우승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예. 한국과 미국, 일본 이 3개국 메이저 대회를 한 해에 같은 해에 모두 다 우승하는 이런 기록을 세우게 됐고요. 올해 국내에서만 우승 상금 7억 원인데 해외 대회 상금까지 합치게 되면은 19억 3천만 원을 벌어들였거든요. 예. 올해 상금만 최소한 20억 원은 충분히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휴, 예. 그런데 예. 이 우리나라에 말이에요. 선수와 감독이 동갑인 케이스가 있죠. 예? 친구지간이죠. 예, 친구지간인. 근데 정말 김병지 선수 대단해요. 예, 대단합니다. 700경기 출전 기록을 세웠어요, K리그에서. 예, 그렇습니다. 이 김병지 선수가 이 92년에 프로에 데뷔했거든요. 예. 24년 만에 700경기 출전 기록을 세운 겁니다. 어제 이 제주 유나이티전에 700경기 출전 기록 세웠는데 이 700경기 기념하기 위해서 유니폼에다가 등번호 700번을 달고 출전하기도 했었고요. 예. 이게 왜 대단하냐면은요. 이 체력 관리는 물론 잘 해야지 되죠. 예. 체력 관리뿐만이 아니라 이 뭐 나이 들었다고 대접해 주기 위해서 출전시키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실력 관리까지 되기 때문에 24년을 뛸 수 있었던 거거든요. 이런 면을 고려해보면 정말 대단한 철인이다. 그리고 이에 앞서 자기 관리에 철저한 대단하죠. 한 명의 인간으로 존중받을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야구에서 자기 관리 철저한 우리 이승엽 선수는 또 홈런 쳤네요. 예, 어제 홈런 2개 날렸습니다. 이 통산 407호 홈런까지 날렸고요. 올 시즌 17호 홈런입니다. 예. 하여간 자기 관리 잘한다라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 이런 선수들은 그 성실성과 꾸준함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배울 게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선수들이 뛴다는 사실 자체가 지금 젊은 선수들한테 굉장히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예, 맞습니다. 예, 참 훌륭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델몬트가 새로 나왔어요. 싱싱한 과일로 꽉꽉 채우면 짠! 이게 바로 자연 맞춤 그린 주스. 과일 그대로 맛을 낸 건강한 델몬트 자연 맞춤 그린 주스. 우리 그린할까요?
포르쉐 모터스포츠. 이것은 모든 포르쉐의 기원이며 모든 아이디어의 시작이며 스포츠카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는 끝없는 영감의 원천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포르쉐가 스포츠카인 이유입니다. Every Porsche Sports Car.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 정치 콕방에서 뵙겠습니다. 왜 이렇게 잘 넘어가? 우리가 모였으니까. 하이트. AED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럼 자동 제세동기는요? 심장이 멈춘 위급 환자에게 전기 충격을 주어 심장이 다시 뛰도록 도와주는 장비입니다. 아무리 유용한 장비라도 이름부터 생소하다면 응급 상황에서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이제부턴 AED나 자동 제세동기 대신 자동 심장 충격기, 쉽고 친근한 우리말로 바꾸어 쓰면 어떨까요? 상대방이 알 수 있는 말을 쓰는 것, 배려와 소통의 첫걸음입니다. YTN 라디오 언어문화 개선 캠페인은 국립국어원과 함께합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밥을 짓는다, 옷을 짓는다. 짓는다는 건 마음을 다한다는 것. 가족을 위해 짓는 그 마음으로 집을 짓습니다. 의정부 밀락 2지구 2차, 3차, 동탄 2신도시 5차. 호반 베르디움이 다시 찾아옵니다. 지은이 호반건설. 포르쉐 모터스포츠. 이것은 모든 포르쉐의 기원이며 모든 아이디어의 시작이며 스포츠카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는 끝없는 영감의 원천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포르쉐가 스포츠카인 이유입니다. Every Porsche Sports Car.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파 전해주고 싶은 얘기 바람병에 담으면 한글이 모자랄지도 몰라. 병 하나에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8시 32분 09초 지나고 있는데요. 월요일 아침 교통 상황 아까보다 좀 더 심해졌겠죠? 자, 알아보겠습니다. 김지연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이 전 시간에 비해 교통량이 조금 더 늘어난 곳도 있고요. 오히려 줄어든 곳도 있습니다.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강서쪽으로 이동하는데 일부 구간에서만 잠깐 서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반대편 강동쪽으로 가는 길 방화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모두 비슷하게 밀립니다. 올림픽대로 옆으로 가는 노들로 강동쪽으로 성탄대교 목간 지점에 사고가 있었는데요. 처리 작업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 동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는 노원교에서 월계 1교, 다시 중랑교 부근부터 성동교까지 계속해서 같은 구간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속도로에도 교통량이 많은 편인데요. 특히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가는데 서창 부근 반월터널에서 광교터널, 동수원에서 신갈까지 20km 구간이 넘게 밀리고 있고요. 인천 쪽으로 이동하는데도 북수원에서 반월터널, 안산 부근 일대로 밀립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정치 콕방 식사 한번 합시다. 이 콕방 먹방의 시대, 정말 민심에서 멀어진 정치를 맛있게 만들어 드리는 순서죠. 온 국민 정치 요리쇼 정치 콕방 식사 한번 합시다. 매주 월요일날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도 가상의 식사 자리를 주선해서 정치의 맛을 좀 살려보겠습니다. 오늘도 정치 콕방 식사 한번 합시다. 함께할 정치 셰프 두 분 소개합니다. 청와대 홍보기획 비서관을 지낸 위덕대학교 이상희 부총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정치 셰프 이상희입니다. 예. 그거 성질이 급하셔 그냥. 예? 갈수록 마음에 드는 타이틀. 아유, 고맙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마음에 드신다니까. 그리고 중앙일보 기자 출신이시죠, 양지열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이 그 국회 정보위에 국정원이 보고를 하죠. 복원한 파일을 이제 국회 정보위에 보고를 하죠. 그렇죠? 예. 자, 근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부터 말씀드릴까요? 뭐 호통치는 일 외에는 뭐 달리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왜냐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인사청문회법에 의해서 청문회를 개최를 한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자료 제출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강제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이 청문회를 못 하게 됐단 말이죠. 못 하게 되면은 국정원 법에 따라서 이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국정원 법에 따라서 처리하게 되면 국회 상임위 보고에 있어서는 그게 아마 법 13조가 되어 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국정원장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 사항에 대해 그 사유를 밝히고 자료의 제출 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이 마음만 먹으면은 그 보고를 안 할 수도 있다는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뭐 여기에 대해서 호통만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정쟁의 꼬리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보고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요, 여기서 궁금한 게 지금 사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위원장이 말이에요.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어서 국회 정보위원회 임시 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국회에서 임시 배치도 하고 그러나요? 저는 임시 배차는 들어봤어요. 근데 임시 배치는 처음 듣습니다. 이거 이럴 수 있나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자꾸 차라리 그럴 거면 정보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다고 보니까 이런 식의 방안이 나올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안철수 의원이 들어가신다고 해서 정보위를 들어가건 안 들어가건 큰 차이가 없을 것 같거든요. 왜요? 아니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미 이상희 총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강제력이 없다 보니까 국정원에서 내놓을 자료가 없어요. 저희가 뭐 썰고 어떠고 지지고 볶고 해보려도 뭐가 자료가 있어야 썰고 지지고 볶는데 이게 오늘 아침에 날씨도 꿀꿀한데 거의 지금 유령 쫓는 사냥이거든요. 그게 제대로 이게 뭘 잡힐 수가 없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도 잘 알 거예요. 본인이 더군다나 본인이 지금 요청한 자료들이 나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저 같은 경우 임시 배치 안 하고 그냥 외부에 사겠노라라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 하시려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법적으로 이게 가능한지 정보위는 여러 가지 특수성이 있는데 아닙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임시 배치가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어떤 여야 원내 협의에 따라 국회는 합의 정신에 따라서 움직이는 만큼 이게 제도 장치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여야가 합의가 된다 그러면 안철수 위원장이 당연히 이제 그 정보위 임시 배치가 돼서 뭐 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시도 자체가 이게 정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고리 아니겠습니까? 오늘 뭐 보고 어떤 내용이 어떤 범위까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뻔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국정에서 보고한 내용이 야당에서는 당연히 협조치 않다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국정원은 국가안보 상황 때문에 더 이상 바뀔 수가 없다 그럴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야당은 협조치 못하기 때문에 계속 이게 물고 늘어질 것은 뻔한 것이고 그래서 계속 정쟁이 되는 거죠. 이게 진짜 근데 그렇게 되면 안철수 의원한테는 정말로 저는 해로울 것이라고 보는 게요. 이게 의혹이 의혹으로 끝이 나게 되면 의혹을 제기한 쪽에서 그냥 답 없는 비생산적인 결론을 어떤 일을 끊었다는 비난을 뒤집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여야 합의에 사실 안철수 의원이 임시로 정부에 들어가게 될 경우에 제가 봤을 때 안철수 의원의 입장에서는 아주 안 좋은 일을 맡게 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렇죠. 그럼 또 이제 본인의 정치적인 미래에 있어서 그리고 이게 당이 잘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자 그러면 오늘 말이에요. 누구가 누구랑 좀 만나서 밥을 먹어야지 이 유령 쫓는 거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양재호 변호사께서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이상희 부총장님. 그러니까 이게 특히 밥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밥상을 앞에 두고 이게 대해서 진지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는 안철수 국민정보지키위원장하고 이철우 국회 정보위 여당 간사하고 이병호 국정원장 이렇게 세 사람이 좀 밥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사람이요? 왜냐하면은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에 있어서 이 파문에 있어서 사실 핵심적인 역할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미래지향적으로 이 사건을 좀 보자. 지금 현재 우리끼리 이럴 때냐. 그래서 이 사건 자체를 본질 자체를 지향적으로 좀 보는 사고를 갖고 허심탄회하게 밥을 먹으면서 그 의미를 새기면서 이야기를 해보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사실 이게 국익에 문제가 또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양 변호사님은. 저는 그런 어떤 국정과 관련된 일, 특히 도청이나 감청과 관련된 일이 얼마나 위험하고 또 얼마나 굉장히 중대한 일인가. 특히 이게
외부로 나갔을 때가 아니라 이게 혹시라도 내부로 향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좀 반추해 볼 필요가 있어서 그 일에 아주 치명적인 어떤 경험들을 하고 계신 두 분, 그러니까 원세훈 전 국정원장하고 노회찬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저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보거든요. 아시겠지만 원세훈 전 원장은 이제 2012년도 사실 이번 사건도 문제가 됐을 때 재직 당시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2012년 5월부터 2013년 4월인가요? 뭐 그때까지 굉장히 많이 집중이 됐다고는. 그래서 즉 야당에서 원세훈 전 원장도 고발을 해놓은 상태지 않습니까? 예. 이미 개인 비리 문제로 한번 구속이 됐었고 또 국정원법 위반으로 또 구속돼서 지금 현재 대법원 갔다가 다시 항소심 가서 재판받고 있는 상황에 혐의가 하나 추가돼서 또 고발된 상태인데 본인은 뭐 이 정도 일은 모르는 일이다. 결재 없이 될 수도 있는 일이다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국정원에서 해명은 이게 대북관계 활동을 하기 위해서 도입된 어떤 설비였다고 하는데 그걸 국정원장이 모른 채 또 도입할 수 있다는 것도 저는 좀 우습기도 하고 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과연 정말 국가 안보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냐 이런 것에 관해서 전 국정원장으로서 하실 말씀도 있을 것 같고 반대로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전 이제 안기부였죠. 그때 당시에 97년 자료니까 그거 뻔하게 도청 감청된 거 알고 물증까지 있었잖아요. 당시에는 테이프 8개까지 나왔었고 뻔히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일인데도 그거 폭로했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직 다 잃어버리시고 한 일주일 전이었죠. 뭐 재기하시려고 정의당 대표 출마했다가 대표도 안 되시는 바람에 앞으로 정치적 미래도 불투명하게 된 그 사이에 겪었던 일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을 좀 두 분이 만나서 너무 대립된 분이지만 털어놓으시고 그 과정을 좀 속 시원히 털어놓으면서 우리가 좀 보면서 과연 우리의 국정원의 미래는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뭘 바꿔야 될 것인가 이런 얘기를 좀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밥을 먹을 때 뭘 먹어야 됩니까, 이 부총장님? 이게 지금 이 사건의 발달이 이태리의 해킹 프로그램 도입 아니겠습니까? 30국에서 97개 기관이 있었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태리가 이 해킹에 글쎄 뭐 강국이라 봐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이태리의 의미를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태리 음식 특집으로 이태리 음식 특집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태리 음식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태리 음식을 준비해 보셨다. 그 이태리 음식 좋아하세요, 우리 양 변호사님? 저는 이탈리아 음식 굉장히 좋아하는 게요. 굉장히 좋아요. 생각보다 많이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음식이랑. 그리고 이탈리아 음식이라고 하는 게 이게 되게 다양해요. 뭐 파스타나 뭐 이렇게 피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메뉴들도 다양하고 서양 요리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마늘이나 이런 향신료를 많이 써서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외국 음식 중에서는 아마 이탈리아 음식이 저뿐만 아니라 많이 꼽히지 않을까 싶네요. 같은 반도 형태의 지형을 갖고 있거든요. 기후라든가 이런 것이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지금 음식이 다양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독일 음식은 굉장히 다양하지가 못해요. 제가 10년을 있으면서 독일 음식에 생각나는 게 뭐냐 그러면 그 우리나라 유학생들이 자워크라우트라고, 자워가 시다는 거, 크라우트가 무인데 이거 자워크라우트라는 거, 그거 이렇게 그냥 김치 대신에 그거 이렇게 고추장 넣고 하면 김치찌개 된다. 근데 자워크라우트하고 뭐 그러고 이 뭐 부스트 살라드라고 그래가지고 이 뭐죠, 소세지 한 거 하고 이렇게 한 샐러드 정도. 예거슈니츠라는 게 있는데 예거슈니츠라는 게 우리나라 돈가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별게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정말 불란서, 프랑스하고 이태리 음식은 굉장히 다양하죠. 맛있죠. 예? 저도 독일에 1년에 2번 정도 가거든요. 2번 정도 가는데 도대체 음식이 맞지 않아서 갈 때마다 애를 먹게 합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 이상유 셰프께서는 어떤 거를 추천해 주시겠어요? 이탈리아 음식 중에서. 제가 이제 뭐 음식에 좀 의미를 담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일단 이게 그 음식 주 코스를 먹기 전에 맨 먼저 먹는 음식은 에피타이저 그러나요? 그렇죠. 맞죠? 뭐 제가 뭐 주로 이태리 말은 이태리는 그렇게 먹기 시작하면 하루 종일 먹어야 될 거야. 아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뭐 격식이라든가 이런 걸 다 코스는 아니고 시칠리아 섬이 있습니다. 시칠리아 섬이 이탈리아 해킹 프로그램이 거기서 유명하다 그러니까 해킹과 거의 유사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시칠리아 섬이 있죠. 이 시칠리아 섬이 뭐냐면 마피아의 원산지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굉장히 이중성을 갖고 있는 게요. 시칠리아 섬은 저 세계적 문화 괴테가 이야기했듯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또 시칠리아 섬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상당히 그 문화적이라든가 토착 문화가 굉장히 강한 그런 곳이고 경관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성격도 굉장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죠. 마피아가 원조가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시칠리아의 토속 음식을 한번 음미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그게 이제 시칠리아 토속 음식 중에 한국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떡볶이와 같은 대중 음식입니다. 알란티노 그러기도 한데 일종의 그 리소토를 활용을 해가지고 크로켓으로 끝은 그 모양은 바삭하고 속은 이제 밥이 들어가 있는 그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동글동글한 모양으로 주먹밥 형태로 만들어서 그게 튀겨서 이렇게 이제 소스를 뿌려서 먹는 것인데 이 알란티노를 우리가 굳이 이야기해서 이 세 분이서 좀 드시게 하는 것은 이 해킹에 대한 현 정국에 대해서 조금 한 발 멀어져서 생각을 하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왔으니까 이탈리아가 해킹 프로그램을 했으니까 이 이탈리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본질에서 민간인 사찰이라는 얘기에서 멀어서서 이탈리아 음식을 한번 보자는 뜻이 있고 문제는 이 디저트입니다. 디저트를 꼭 드셔야 된다. 차라리 알란티노 이 주메뉴는 안 드시더라도 뭐냐 그러면 양배추 샐러드입니다. 양배추 샐러드 이게 뭐냐 그러면 의미가 굉장히 있습니다. 역시 이제 전쟁 그러면 그 이탈리아 로마군 아니겠습니까? 로마군이 전쟁에 나가면 항상 가지고 다니는 군용 식량이 바로 양배추입니다. 그 양배추가 왜냐 그러면은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좋은데 암 예방에도 좋고 이제 간에도 좋고 뭐 다 좋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결정적으로 항바이러스 식품이다. 이게 해킹을 방지할 수 있는 해킹을 방지할 수 있는 이제 말 팍팍대고 있어요. 이게 꿈보다 행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바이러스 식품이기 때문에 이 지금 해킹 전국과는 너무나도 맞닿는 그런 음식이다. 그래서 이게 양배추는 꼭 먹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특히 이제 아까 시칠리아에서 아까 빠져먹은 게 있는데요. 이게 그 스파트라쿠스 아시죠? 노예 전쟁. 이게 그 스파트라쿠스가 노예 전쟁을 일으킬 때 맨 마지막 종착지로 생각했는 게 이 시칠리아 섬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또 역사적으로 또 유서가 있는 그런 지역인 만큼 그 지방에서 나오는 음식을 한번 먹어보자라는 우리 이상희 부총장님, 우리 이상희 정치 셰프의 그 감각에 제가 다시 한번 감탄을 했어요. 항바이러스 그 양배추가 그런가. 30초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왜 양배추를 꼭 드셔야 되나 디저트인지 에피타이저인지 지금 우리가 사이버 테러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사이버 테러가 아닙니다. 뭐냐면 사이버 전쟁이거든요. 이 전쟁에 대한 근거는 여러 가지 있었지 않습니까? 2011년도에 북한군 디도스 공격, 2013년에 또 디도스 공격에서 69개 기관의 서버가 다 엉망이 됐고 또 뭐 4만 8천 대 정도의 PC가 엉망이 되는 그런 사실상 지금 대한민국은 사이버 전쟁에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전쟁 중인데 우리끼리 자정주의자는 일필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자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이태리 남부 시칠리 이 말씀하셨는데 이태리에서 예를 들면 똥마소 깜파넬라라는 중세에 있어서의 사상가, 그 혁명가였죠. 신부님이신데, 그리고 우리가 그 헤게몬이라는 그 단어를 처음으로 쓴 안토니오 그람시, 다 이태리 남부 사람이에요. 이태리 남부가 못 살잖아요, 북부보다. 지형적으로도 그러니까 굉장히 그래서 오죽 차별을 느꼈으면. 그람시 같은 사람은 내부 식민지론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태리 내부에서 남부는 식민지다. 라는 내부 식민지론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그 정도로 이제 못 사는 저항적인 기질인데 또 이탈리아 남부인데 거기에 있는 음식 그거 아주 저항적 기질 좋습니다. 이태리를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해킹도 강국이고 마피아도 있고 그 마피아도 저항적인 기질이죠. 자, 우리 양지열 변호사님, 양지열 정치 셰프는 어떤 거예요? 저는 좀 단순한 그 안초비 파스타를 들고 왔습니다. 그게 또 뭐예요? 그러니까 파스타인데 파스타라고 하는 거지. 파스타는 그냥 이태리식 서양 국수잖아요. 국수인데 그거를 조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안초비라는 게 이제 멸치 젓갈 같은 거거든요. 우리로 치면은 안초비라는 정어리 비슷한 생선을 올리브유에 졸여가지고 만든 거여서 별로 만들기도 어렵잖아요. 집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는 편인데 왜 이걸 들고 왔냐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죠. 사실 이탈리아가 우리나라랑 비슷하다는 얘기도 나왔고 이상희 총장님은 양배추 가지고 전쟁 식량이라는 얘기도 나왔는데 사실 비슷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왜 이탈리아는 세계를 제패를 한번 했었고 제국을 만들었었고 반도에서 나와서 그리고 지금까지도 해킹 프로그램을 우리한테 팔아먹을 정도이고 파스타는 서양을 전체적으로 지배하는 나라가 됐을까. 근데 파스타라는 걸 생각해 보면요. 그게 국수 말린 거고 이것도
빨리빨리라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격이랑 되게 비슷해요. 이태리 사람 성질 급해요. 급해요. 저장 식량이기 때문에 국수를 말려서 다시 소스만 끼얹어서 먹도록 개발한 게 파스타였거든요. 예. 이것도 훌륭한 또 전쟁 식량이었어요. 그런 면에서 영향을 게 여러 가지 있는데 총뿌리를 그들은 내부를 통합한 다음에 뭐 남부와 북부 갈등도 말씀하셨지만 내부를 통합한 다음에 외부로 총뿌리를 겨눠서 세계를 정복했고 왜 우리는 지금 21세기에 우리끼리 도감청을 하는 일이 벌어졌느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혹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 하필이면 또 그래서 이제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양쪽의 피해자 원세훈 전 원장하고 노회찬 전 의원을 꼽은 것이거든요. 안초비 파스타가 파스타의 그런 의미에 안초비라고 하는 거는 말씀드렸듯이 멸치젓갈 같은 건데 이게 그거 두 개를 가지고 파스타를 만들어 놓잖아요. 예. 거의 그냥 우리나라 잔치국수 맛이 나요. 그냥 개운한 잔치국수 같고 사실은 그래서 우리 입맛에도 딱 맞아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이렇게 잘할 수 있으니 한번 좀 두 분이 속 시원하게 얘기를 털어놓으면서 앞으로 이런 일 제발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 안초비 파스타를 골라봤습니다. 사실 이탈리아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하고 성질이 아주 비슷한 게 이 역에 가보면은요 독일 사람이 묵묵하게 이 딱 취스 아대 딱 이걸로 끝납니다. 근데 이태리 분들은 기차가 막 떠나는데 차오 이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차오 막 이게 한 5번 정도 이게 나가는 그러니까 참 우리랑 성격이 아주 비슷한 적이 있어요. 예. 자 그리고 말이에요 참 대통령이 오늘부터 휴가인데 어디 안 가는 모양이에요. 청와대에서 계속 이제 구상을 하겠다. 근데 우리 이상희 정치셰프께서는 대통령이 휴가는 가지만 청와대에서 휴가 보내는 이거 어떤 메뉴 추천하시겠어요? 감자탕 좀 드셨으면 좋겠어요. 감자탕? 예. 감자탕 왜요? 돼지뼈에 있는 살을 발라가 먹는 그 굉장히 집중력을 요하는 그런 음식 아니겠습니까? 이 감자탕을 먹게 되면요. 예. 나오기 전까지는 사람들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막상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 조용해요. 그거 발라먹기 때문에. 왜냐하면 정신이 없잖아. 예. 그죠? 예. 그래서 휴가는 휴가다.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휴가를 즐기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감자탕인데 일종의 이제 관제에서 쉬시는 건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일종의 워케이션이거든요. 일하다의 워커, 휴가의 버케이션 합성해서 워케이션. 워케이션.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러지 마시고 휴가는 정말 리프레시해서 머리를 좀 맑게 하고 뭔가 하나만 몰두해서 있으시는 게 참 좋다는 생각에서 이 감자탕을 굳이 뭐 감자탕 드시라기보다도 이 감자탕이 우리 서민 음식인데 그 의미 자체가 정말 우리 먹을 때는 그 먹는 그 감자에 쌀을 발라 먹는 돼지뼈에 쌀을 그 집중력 그게 굉장히 그 재미있거든요. 재미있고 또 뭔가 포만감이 들기 때문에 감자탕 한번 드셔보시라. 좋네요. 양재희 변호사께서는 어떤 거? 저는 이게 아까 안초비 파스타에서 일관되게 그냥 오리지널 고유 우리나라의 잔치국수 멸치 넣어서 다신물 내린 거. 왜요? 그게 굉장히 빨리 후루룩 먹을 수 있고 이렇게 새참으로도 많이 먹고요. 그러다 보니까 장터에서 많이 먹는 음식이었지 않습니까? 이게 휴가 그냥 청와대에만 계시지 말고 경제 살리셔야 되니까 시장통들 돌아다니면서 과연 어떻게 사람들이 먹고 있는지 바글바글한 데서 잔치국수 같이 대통령께서 다니시면서 팔도에 잔치국수만 드시고 다녀도 아마 사람들이 활기를 찾으실걸요. 그렇군요. 우리 김장훈 씨 가수 김장훈 씨가 메르스 사태에서 침체됐던 성남시장 쪽에 이 사방 천호동도 가고 그러고 평택도 가고 이 진짜 김장훈 씨 굉장히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신데 어쨌든 대통령도 한번 시장통에 가서 잔치국수로 먹어봐라. 그것도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근데 두 분 휴가 안 가시죠? 이 정치 가시면 안 돼요.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가시면 이거 어떡하실 거야 이거. 그런데요, 교수님 제가 진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지금 사실 사이버 전쟁 시대거든요. 정말 우리끼리 이 전쟁통에는 우리끼리 싸우는 게 아닙니다. 맞아요. 지금 우리나라 해킹 인터넷 환경이 굉장히 취약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짜장면 한 그릇 시켜 먹어도 스마트폰 앱으로 시켜 먹습니다. 그렇죠. 그 취약한 지금 그만큼 빈번하다는 건데. 맞습니다. 우리끼리는 자중질이 아니 없었으면. 그럼요. 지금까지 정치국방 식사 한번 합시다. 위덕대학교 이상희 부총장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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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왜 이렇게 잘 넘어가?
우리가 뭐였으니까. 하이트. 새로워진 산타페를 보았다.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다. 새로워진 산타페의 운전석에 앉았다.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다. 부드러운 승차감과 강인한 외관. 모든 면에서 만족스러운 All around perfection. 산타페 더 프라임 탄생.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톡톡톡톡 톡톡톡톡. 이 음악은 김치가 맛있어질 때 나는 유산균 소리로 만든 운명 교향곡입니다. 배추김치 톡톡, 열무김치 톡톡, 동치미 톡하게. 유산균이 9배 더 많아 진짜 맛있는 김치. LG 히어스 김치 톡톡.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오전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